토끼와 고슴도치. 이 이야기는 거짓말처럼 들리지만 제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할아버지께서 항상 편안하게 말씀하시곤 하셨기 때문에 사실입니다. 아들아,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실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메밀이 꽃을 피우던 가을의 어느 일요일 아침, 하늘에는 해가 밝게 떠올랐고 아침바람은 수염 위로 따뜻하게 불고 종달새는 공중에서 노래하고 벌들은 메밀밭에서 윙윙거렸으며 사람들은 주일 복장으로 교회에 가고 있었고 모든 생물들이 행복해하고 있었으며 수아인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나 고슴도치는 문 옆에 서서 팔짱을 끼고 아침바람을 즐기며 고슴도치들이 복된 일요일 아침에 부르는 습관적인 노래보다 더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작은 노래를 혼자서 천천히 흥얼거리고 있었다. 그렇게 혼잣말로 노래를 부르던 중 갑자기 아내가 아이들을 씻기고 말리는 동안 밭으로 나가 순무가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사실 순무는 그의 집 바로 옆에 있었고 그와 그의 가족은 순무를 먹는 데 익숙했기 때문에 순무를 자신의 것으로 여겼습니다. 말보다 행동이 앞섰습니다. 고슴도치는 집 문을 닫고 들판으로 가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는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고 순무밭으로 올라가기 위해 밭 밖에 서 있는 느티나무 덤불을 돌고 있을 때 같은 종류의 일, 즉 배추를 보러 나간 토끼를 관찰했습니다. 고슴도치는 토끼를 발견하고는 반갑게 아침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저명한 신사였고 무섭게 거만했던 토끼는 고슴도치의 인사에 답하지 않고 동시에 매우 경멸적인 태도로 어떻게 그렇게 이른 아침에 여기 들판을 뛰어다니고 있습니까? 라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고슴도치는 산책 중입니다. 라고 말했다. 산책이라니. 토끼가 웃으며 말했다. 당신은 다리를 더 좋은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군요. 이 대답은 고슴도치를 격렬하게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다리가 본질적으로 구부러져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리에 대한 공격 외에는 아무것도 견딜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슴도치는 토끼에게 넌 내 다리보다 내 다리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토끼는 그게 바로 제 생각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고슴도치는 그건 시험해 볼 수 있어요. 고슴도치가 말했다. 우리가 경주를 하면 내가 너보다 앞설 거라고 장담해. 고슴도치가 말했다. 말도 안 돼. 다리가 짧은 네가. 토끼가 말했어요. 하지만 네가 그런 괴물 같은 내기를 한다면 나도 기꺼이 할게요. 뭘 걸까? 황금 루이 도르와 브랜디 한 병이요. 고슴도치가 말했다. 알았어요. 토끼가 말했다. 악수를 하면 한 번에 벗겨질 수도 있어요. 아니, 고슴도치가 말했다. 그렇게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아직 금식 중이고 먼저 집에 가서 아침을 조금 먹을 것입니다. 30분 후에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토끼는 이에 매우 만족하여 고슴도치는 떠났습니다. 가는 길에 고슴도치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토끼는 긴 다리에 의존하지만 나는 그를 더 잘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는 위대한 사람일지 모르지만 매우 어리석은 친구이며 그가 말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고슴도치는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아내, 빨리 옷을 입어라. 나와 함께 밭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럼 무슨 일이야? 그의 아내가 말했다. 나는 토끼와 금 루이 도르와 브랜디 한 병을 걸고 내기를 했어요. 나는 그와 함께 경주를 하기로 했으니 당신도 꼭 참석해야 해요. 맙소사, 남편이여. 당신은 정신이 나갔소? 완전히 이성을 잃었소? 아내가 외쳤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토끼와 경주를 하려고 하는 거요? 고슴도치가 말하기를, 여자여. 그것은 내 일입니다. 고슴도치가 말했다. 남자들이나 할 법한 얘기는 하지 마시오. 어서 옷을 입고 나와 함께 가자. 라고 말했다. 고슴도치의 아내는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녀는 싫든 좋든 남편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길을 떠났을 때 고슴도치는 아내에게 이제 내가 할 말을 잘 들어요. 당신을 봐. 나는 긴 들판을 우리의 경주 코스로 만들 거야. 토끼는 한 고랑에서 뛰고 나는 다른 고랑에서 뛰고 우리는 위에서부터 달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네가 할 일은 여기 고랑 아래쪽에 내 자신을 놓고 토끼가 내 반대편 고랑 끝에 도착하면 너는 그에게 나는 이미 여기 있다고 외쳐야 한다. 그러자 두 사람은 밭에 도착했고 고슴도치는 아내에게 자신의 집을 보여준 다음 밭을 걸어 올라갔습니다. 정상에 도착했을 때 토끼는 이미 그곳에 있었습니다. 시작할까요? 토끼가 말했다. 물론이지. 고슴도치가 말했다.
그럼 둘 다 한꺼번에. 그렇게 말하면서 각자 자기 고랑에 몸을 넣었습니다. 토끼는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멀리 라고 세고 회오리바람처럼 들판으로 날아갔어요. 그러나 고슴도치는 겨우 3걸음 정도만 뛰고 고랑에 몸을 구부린 채 조용히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그렇게 토끼가 밭의 아래쪽 끝에 도착했을 때 고슴도치의 아내는 나 벌써 왔어 라고 외치며 토끼를 맞이했습니다. 고슴도치의 아내는 남편과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토끼는 충격을 받고 조금도 궁금하지 않았고 고슴도치가 자신을 부르는 것이 고슴도치 자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토끼는 혼자 생각하기를 그것은 공평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실행해야 합니다. 다시 가져가자 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는 폭풍 속의 바람처럼 날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고슴도치의 아내는 조용히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토끼가 들판 꼭대기에 도착했을 때 고슴도치 자신이 그에게 나는 이미 여기 있다 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토끼는 분노에 휩싸여 다시 달려야 해, 다시 가져야 해 라고 외쳤습니다. 고슴도치는 알았어. 네가 원하는 만큼 자주 달리자. 고슴도치가 대답했습니다. 토끼는 73번을 더 달렸고 고슴도치는 항상 토끼를 따라잡았고 토끼가 꼭대기나 밑바닥에 도달할 때마다 고슴도치나 그의 아내는 나는 이미 여기 왔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74번째에 이르러 토끼는 더 이상 끝까지 도달할 수 없었습니다. 들판 한가운데서 그는 땅에 쓰러졌고 입에서 피가 흘러나왔고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고슴도치는 그가 얻은 루이도르와 브랜디병을 가져다가 아내를 고랑에서 불러내고 둘 다 함께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갔고 죽지 않았다면 여전히 그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고슴도치는 토끼가 죽을 때까지 벅스테후더 언덕에서 그와 함께 경주를 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 어떤 토끼도 벅스테후더 고슴도치와 함께 경주를 하는 것에 대한 공상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교훈은 첫째,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고슴도치일지라도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을 함부로 놀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남자가 결혼할 때는 자기와 같은 처지에 있는 자기와 똑같이 생긴 아내를 취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고슴도치인 사람은 누구든지 아내도 고슴도치라는 것을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